안녕하세요. 문단열의 배친쇼. 네. 지난주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배친쇼 한 8번, 10번 정도 했나요? 좀 그런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우리 먹거리에 관한 전문가는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먹거리 다큐의 거장이라고 해도 환경 다큐의 거장, 유진규 PD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본인 소개를 하시나요? 저는 방송 PD고요. 프로그램 한 27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었던 분야는 음식, 환경 이쪽이었고요.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주제에 관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음식 환경, 맞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옥수수의 습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의 습격, 주로 이제 습격 계통으로, 군대 전쟁 다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청결의 역습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PD신가요? 지금도 PD예요. 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큐만 계속 쭉 해오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입문했던 프로그램들은 좀 다른 거였어요. 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특명 아빠의 도전이라는 특명 아빠의 도전. 전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SBS 7시 시간대에 여러 교양 정보 프로그램들이 있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 시간대 프로그램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방송국에 입사를 했던 한 이유는 다큐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마침내 2005년도쯤에 2005년 다큐멘터리를 한 편 할 기회가 주어졌죠. 그때 만들어진 것이 환경 호르몬의 습격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습격. 저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셨을 겁니다. 십몇 년 전인데 그때 굉장히 쇼킹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주 장안의 화제였고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맛이고 음식이고 이제 맛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지금 되어 있지만 음식에 관한 얘기, 먹거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먹거리에 관한 얘기가 우리 앞에 식탁 위에 놓여 있기까지 사실은 이게 뒤로는 환경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니까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환경하고 먹거리 이렇게 그런 주제만 가지고 다루시면 혹시 지겹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앞으로도 하시면 계속 이걸로 가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주제가 재밌어요. 그리고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이 나와요. 굉장히 끊임없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서 요거 굉장히 흥미 당기실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들어오실 때부터 아까 오늘 처음 뵀는데 뵐 때부터 제가 딱 기가 눌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기운이 맑으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나는 자연인이다는 아니죠. 산속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딱 보셔도 일단 굉장히 맑고 이미지가 저는 되게 혼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영양학적으로 무슨 탄수화물을 더 먹어라, 덜 먹어라, 지방을 더 먹어라, 덜 먹어라 그런 쪽에 말씀하실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그리고 가공식품이 해롭다, 소세지가 해롭다, 이런 맨날 듣던 얘기, 그런 얘기 아니고요. 오늘은 어디 가서도 못 듣던 새로운 음식에 관한 새로운 말씀을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키워드가 맛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음식 얘기를 맛으로 풀어내는 거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지도 못 보셨을 거예요. 핑크. 이거 핑크색 직접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어요. 출판사의 농간이라고 합니다. 정 편집장님 이제 각성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맛으로 시작하셨나요? 얘기가 왜 맛인가요? 왜 맛인가요? 음식을 왜 드세요? 맛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맛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래서 맛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대단원의 결론을 먼저 말하는 걸 수 있는데 그래서 맛이 왜 배신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이 왜 배신을 했냐면 네. 기본적으로 맛있는 건요. 네. 몸에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맛있는 건 몸에 좋아야만 해요. 해. 왜?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인간은 맛있는 걸 좋아하도록 태어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난 맛있는 것만 먹고 살려 그러고 네. 그리고 늘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그죠.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맛있는 걸 좋아한다면 맛있는 걸 우리 몸에 좋아야 돼. 글쎄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연 법칙에 위배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조물주가 있다면 아니면 뭐 진화가 있다면 네.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았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처음부터 쇼킹하지 않습니까? 우리 맛있는 건 다 몸에 나쁘다 그러잖아요. 맛있는 건 다 몸에 나쁘다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거다는 말씀이죠 지금. 네. 맛있다면 우리 몸에 좋아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무조건 좋아야 되죠. 설탕이요? 네. 몸에 나쁘죠. 맛있지만. 그래서 배신이에요. 그래서 배신. 근데 어느 순간 부지불식 간에 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들이 네.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했어요. 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음식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면 건강했는데 네. 요즘은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병이 생겨요. 네네. 맛있는 거를 골라 네, 먹으면 네, 네. 병이 그죠. 요즘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네. 맛의 배신입니다. 맛의 배신. 맛이 우리를 배신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기름진 게 맛있다, 건강에 해롭다, 설탕이 맛있다, 건강에 해롭다. 그런데 그것들을 맛있게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책을 시작하시면서 중독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안 PD 같은 경우는 떡볶이 중독이고요. 그 저기 쫄깃한 튀김 떡볶이 뭐죠? 무슨 떡볶이? 떡꼬치 네. 중독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어쩌다 한밤중에 한 번씩 먹는 컵라면 중독인 것 같은데 집에서 알면 안 되는데 중독이 되는 이유가 음식 중독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음식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처음에 이제 음식 중독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음식이 중독이 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있는 건 알겠는데 네네네. 왜 우리는 음식에 중독이 될까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중독되는 음식들이 일반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가공식품이 중독이 되고요. 가공식품이 자연식품은 중독이 안 돼요. 네. 네. 그 오이 중독 이런 건 없네요. 없어요. 당근 중독 없거든요. 그런 거 없네. 그러고 보니까 피자 중독 있고요. 오. 네, 소세지 중독 이런 것들 있죠. 예. 아니 생각해 떡볶이 보니까 중독 이런 거 있고. 무슨 뭐 광어회 중독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자연식품에는 절대 중독되지 않죠. 그래서 네. 그 예전에 그 예일 대학교에 근무하던 한 교수님이 네. 그 예일 음식 중독 설문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이제 여대생들을 데리고 어떤 음식 패턴, 어떤 식으로 음식을 드세요라는 질문을 해서 네. 몇 점 이상이 되면 당신은 음식 중독입니다. 이런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미시간 대학교로 옮겨갔어요. 네. 거기서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음식에서 문제를 경험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죠. 네네. 그랬더니 네.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음식이 가공식품이었어요. 피자, 햄버거,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이 아이스크림, 쿠키 이런 것들. 근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음식은 뭔가요? 현미, 연어 네. 뭐 이런 것들. 네. 자연식품이었죠. 자연식품? 네. 그랬는데 제가 그 연구를 보다가 그때 한 포만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포만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만감. 호주의 한 과학자분이 네. 포만감 지수라는 걸 측정을 했는데 포만감 지수.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 네. 같은 칼로리를 여러 가지 식품을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한 다음 네. 2시간 있다가 얼마나 배고픈지 체크하게 하고 네. 뷔페로 모셔서 음식을 네. 먹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지면 더 많은 음식을 먹을 테니 포만감 지수가 높은 음식일수록 나중에 뷔페에서 섭취한 음식이 적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네. 포만감 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행복한 테스트네. 예. 포만감이 제일 높은 음식은 감자였고요. 감자. 포만감이 낮은 음식은 과자였어요. 과자.
포만감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자연식품이었고 자연식품이고 포만감이 낮은 음식은 대부분 가공식품. 가공의 정도가 높을수록 가공의 정도가 높을수록 포만감도 낮아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건 얼마나 많이 먹었냐고 상관없이 같은 칼로리를 먹었을 때. 같은 칼로리를 같은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근데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양이 줄어들지 않나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는데 과자는 요만큼이고 감자는 이만큼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양이 작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족하다, 뭐 수분이 부족하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놓고 보면 왜 우리가 음식에 중독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중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독에 관한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독은 갈망의 질병이라고. 네, 갈망. 중독은 처음 느꼈던 그 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처음 느꼈던 황홀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중독이에요. 그죠. 도박 중독 있잖아요. 돈을 땄는데 다음에 또 타고 싶은 거야. 계속 이러니까. 그 땄을 때 그 희열을 못 잊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짜릿했던 거.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헤로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중독이 처음에 경험했던 것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같이 짜릿하지 않다. 짜릿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그래요. 그러면 가공식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더 짜릿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가공식품이 뒤로 갈수록 그 짜릿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둘 다.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자극의 강도가 높아요. 자극이 높아서. 자극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더 달고, 더 짜고, 더 향기가 강해요. 그래서 맥주보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보다 소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알코올 중독에 쉽게 걸리는 것처럼 자극의 강도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맥주를 그러니까 알코올 순수하게 알코올의 양만 가지고 따졌을 때 오늘 알코올 100mg을 맥주로 마신 사람하고 위스키로 마신 사람을 따져놓고 봐도 위스키가 더 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독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자극이 강하니까.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 음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덜 매우니까 한국 쪽이 더 음식 중독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나갔네. 어떤 거냐면 자극의 강도는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그 음식이 영양소를 충분히 갖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자극은 굉장히 좋았어요. 맛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맛이 있다는 건 그 스프 안에 내가 원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영양소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안 들어와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안 들어오네? 더 먹어봐. 몸이 그러는 거죠. 더 먹어. 더 먹었는데 계속 안 들어가요. 계속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자극의 강도가 높다, 영양소가 부족하다. 오케이. 그러면 자극의 강도가 높으면 훨씬 더 중독되기가 쉽고 두 번째 영양소가 낮으면 중독되기 쉬운데 그렇다면 가공식품이 맛만 그럴듯하고 영양소가 형편없이 낮다는 얘기인가요?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말로는 많이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영양 많고 뭐뭐한 무슨 이렇게 그 자연식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 조금 읽어볼 때까지는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영양소가 차이가 나는지 체감을 하질 못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을 그 뭐 단맛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자연식품에는 정말로 많은 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쇼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가공식품이 정말 그렇게 나쁜가? 아니 정말 그렇게 비어 있나? 예를 들어서 이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래요. 뭐 저 정크푸드 먹지 말라 그러는데 저기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가면 햄버거 보면은 거기 뭐 칼로리 적혀 있고 뭐 이렇게 좀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게 영양가 있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영양가가 그게 없다는 얘기죠? 가공식품이 영양가가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료를 정제탄수화물이나 정제기름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원료를 사용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맛이 없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합성 향료를 넣어요. 잠깐만요. 가공을 하면 무조건 맛이 있어지는 줄 알았는데 가공하는 것만으로는 맛이 없네요. 기본적인 출발점은 맛이 없는 데서 출발해요. 가공식품은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가공식품의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밀을 도정을 해서 찧어서 만들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밀이 원래 가지고 있던 향의 대부분이 날아가요.
밀가루는 거의 아무 맛이 없죠. 그죠. 밀가루 아무 말도 없죠. 근데 밀은 맛이 있죠. 밀은 맛이 있어요. 구수한 맛이 있죠. 밀 자체의 향이 있잖아요. 밀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게 사라지잖아요.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그걸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원물을 집어넣었어요. 예? 원물, 딸기를 집어넣거나 바나나를 집어넣거나. 원물. 네. 예. 진짜 딸기를. 네, 진짜 딸기를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래야 딸기 딸기 케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딸기를 넣어야. 예. 그런데 딸기가 안 나잖아요. 네. 비싸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공식품 회사들은 예. 가짜 딸기 향을 만들어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가짜 딸기 향은 향만 딸기고 예, 딸기가 아니죠. 영양소가 없어요. 향만. 향만 딸기가 나요. 아.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다 껍데기뿐인 거예요. 네. 영양소가 없는 식품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굉장히 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가짜 식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그 가짜 문제. 식품이에요. 네. 네, 가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명제 있잖아요. 몸에 좋으면 맛이 있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맛이 있으면 몸에 네. 좋은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다. 그렇죠. 그런데 가짜 식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맛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보충하려고 가짜 향료를 집어넣어서 억지 맛을 만든다. 가짜 맛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먹다가 우리는 병에 걸린다. 그렇죠. 끝났네 오늘. 예. 맛은 그러네요. 있는데 예. 몸에 나빠요. 예. 그런 음식이 예. 뭐 한 50, 6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리고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대부분의 음식이 그렇게 변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네. 가공식품 정도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아니었어요. 또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공식품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네. 어떤 문제가? 우리가 밭에서 생산해서 네. 좋다라고 먹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식품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요. 어쩌다 그런 문제가 생겼죠? 맛이 없어져서요. 맛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몸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예를 들면 시금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시금치. 자, 시금치가 있어요. 시금치를 예전에 네. 밭에서 키울 때 네. 뭐 바람도 맞히고 비도 맞히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면 네. 제대로 먹으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하우스에서 키우고 못 기다리고.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고 네. 약 1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어요. 3개월 걸릴 거를. 네. 영양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양소는 등치만 크고 영양소가 없나요? 등치만 크고 영양소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몰라 전혀 몰라요 이거 일반인들은. 그걸 희석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희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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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의 희석화 현상이 네, 영양소 적어두세요. 희석화예요. 네, 희석화. 희석화. 희석화되는 거예요. 이게 시금치도 생명체인데 네. 그 정상적으로 3개월 안에 커야 이 안에 파이토케미컬, 미네랄, 다 철분, 시금치 하면 철분이잖아요. 네네. 철분을 땅에서 뽑아가지고 올릴 거 아니에요. 네. 한 달 만에 하라니까 하겠어요? 네. 못해요. 네. 철분의 양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파이토케미칼도 줄어들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당분도 줄어들어요. 어. 대신에 무엇을 채워 넣을까요? 양은 그렇죠.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뭘 채워넣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물, 두 가지죠. 아, 그러니까 가공한 식품에서 아니면은 그 원래 시금치에서. 시금치가 시금치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 네, 있어요.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섬유질이거나 당분이거나 아. 전분이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근육이 자라고 골격이 자라려면 고등학교 2, 3학년은 돼야 되는데 네. 애를 약을 줘가지고 맞아요, 초등학교 3학년을 싱겁게 키만 큰 놈을 만들어놨다는 거지. 그죠. 걔를 축구대회 내보내니까 공을 차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 못 차요. 못 뛰죠. 아니 이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종자 개량을 하면 조그마한 수박이 커진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등치가 커지면서 이게 싱거운 놈이 된다는 영양소가 싱거운 놈이 된다는 건 처음 들어요. 다행히도 식물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네.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양소를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요. 안타깝게도 예. 그렇겠죠. 자기 생각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하지만 원래 정상적인 식물이 가져야 할 영양소는 갖지 못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가 고파요.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가 안 된 거예요. 영양소는 두 가지 층위에서 우리를 만족시켜야만 돼요. 네. 첫째는 칼로리, 칼로리. 두 번째는 미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칼로리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음. 지방이나 탄수화물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네네. 에너지원이죠. 맞아요. 다른 하나는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같은 거예요. 근데 연료는 들어왔는데 생리활성 물질이 없으면 연료는 들어왔는데 윤활유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엔진이 가다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계속 야 윤활유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고파요. 나도 모르게. 시금치를 계속 먹지만 네네네. 계속해서 시금치가 땡겨요. 땡기죠. 나는 왜 채소를 계속 먹는데도 계속 배가 고플까? 나는 왜 밥을 계속 먹는데도 배가 고플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느낀 고민은 이거였어요. 그 이전을 모를 때 나는 뭔가 가공식품을 먹는 것도 아니고 피자 햄버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와이프가 차려준 정성껏 차려준 자연식품을 먹고 있는데 네. 끊임없이 계속 먹었어요. 계속 땡기는 거죠. 네. 위장이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계속 먹으라고 시켜요. 그게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내가 먹던 자연식품에서조차도 영양소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왔는데 저기 경호원들이 안 온 거네요. 아니, 이게 이제 두 가지,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게 뭐냐면 그 미네랄이라든지 영양소하고 그런 미량 영양소하고 단백질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하고 지방 같은 그 유명한 개들 그 3대 영양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건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영양소 세 가지 얘기만 우리는 하는데 알맹이만 오고 트럼프만 오고 경호원들이 안 온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 불편한 그래서 계속 땡기는 거군요. 그게 음식 생각이 난다는 게.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로 이제 가설적으로는 만약에 정말로 건강한 자연 상태의 음식을 적정량을 우리가 먹었다면 그렇게 뭐가 막 땡기고 막 떡볶이 생각나고 막 이런 건 없어진다는 얘기죠. 완전히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경험했었어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뭐 사회생활 하니까. 정말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먹고 일체 가공식품, 특히 설탕 같은 걸 피하면 몇 달 지나면 몸이 변하는 걸 느끼는데 그 중에 가장 황홀한 변화라 그럴까? 그런 변화는 뭔가 먹고 싶다는 충동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맛집을 찾아다니고 먹방을 보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를 생각하고 나는 오늘 저녁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알아요. 습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돼요. 자유하게 먹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요. 벗어나. 그렇다고 배가 안 고픈 건 아니에요. 배는 고파요. 배고프면 먹어요. 먹으면 음식이 맛있어요. 예전만큼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행복하죠. 아니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다들 안 믿으시는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느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영혼이 안식을 찾는다 뭐 이런 진짜 행복해요. 육적으로는 영혼이 안식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세상에는 먹는 거 말고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먹는 거 찾아다니는 한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먹는 것만 찾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저녁에 뭐 먹을까 그거 기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고 사실 그게 중독된 삶이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반복적이고 그거 못하면 막 너무 화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하자면 가공식품도 없고 뭔가 비닐하우스나 농약 줘서 키운 그런 식품도 없었던 영양소가 충분한 식품을 먹었던 우리 조상들은 식탐 같은 것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를 쓰거나 아니 진짜 믿어져요. 저는. 뭐 그림을 그리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믿어지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하루하루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날은 밖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기 전에 12시, 1시에 뭐가 자꾸 더 땡기어서 잠을 억울해서 못 자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별로 안 먹었는데 저녁 때 전혀 배도 안 고프고 뭐가 땡기지가 않는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 자기가 낮에 먹었던 내용이 이거를 밤을 지배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에서 과식을 하게 되었다면 저녁 식사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침과 점심 때 내가 무엇을 먹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계속 적었어요. 5년 동안.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 먹고 저녁에 뭐 먹었는데 저녁에 이상하게 과식을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일기를 다시 뒤적여 보니까 점심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같은 걸 먹은 날은 저녁 때 과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저는 마늘 많이 들어간 맵짠 쪽으로 가면 밤에 들어와서 잠 못 자고 반드시 사고를 치고 잠을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음식을 못 끊어서 음식을 참지를 못해서 비만에 걸리고 야식을 하고 그래서 자제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네 탓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탓이 아니야.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도 경험해 봤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배고픈 걸 굉장히 잘 참아요. 어떤 날은 배고픈 걸 절대로 못 참는 날이 있어요. 그건 그날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 달라요. 영양소가 충분한 식품을 먹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자주 가는 밥집 중에 이제 쌈밥집이 있는데 쌈밥집에 가서 청국장에 보리밥에 여러 가지 쌈채소를 해서 점심을 잘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과식 안 해요. 그죠? 네. 근데 회식에 끌려갔어요. 저희 뭐 임원분들께서는 하필이면 중국집 좋아하시는 임원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짜장면 먹잖아요. 밤에 라면 끓여 먹습니다. 맞아. 이게 비닉빈 분이 부익부예요. 막 달린 날은 계속 먹고 안 먹은 날은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마치 사자가 얼룩말을 먹어야 되는데 얼룩말 향료가 들어간 두부만 먹고 사니까 계속 그게 땡겨가지고 막 이게 얼룩말 이게 포만감이 들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거하고 또 이 사자가 비만이 되겠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불쌍한 거예요 굉장히. 뭐 근데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 이 무슨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죠. 어떻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꾸는 거 사실은 우리가 가짜 음식을 먹게 되는 게 전방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는 이제 결론인데 개인의 노력으로 이거를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개인의 노력밖에 없어요. 연맹이라도 조직하신. 연맹이요. 예를 들면 식품 회사들이 다 이제 회계하고 자연식품만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들 규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명백하게 이것이 건강에 해롭다라고 증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들이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식품 회사의 그 이 산업 규모가 얼마나?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는데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동물 사료에 대한 다큐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거 아주 기겁을 했는데 그 뭐 나쁜 거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방송은 뭐 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절대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서 제가 쇼크를 많이 먹었는데. 나쁜 거를 많이 집어넣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 크대요 산업이 사료 산업이. 그래서 미국도 뭐 FDA도 손을 못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안타까운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연결돼 있긴 한데 그 맛에 관한 얘기에서 이제 포만감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포만감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딱 이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느끼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제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내가 포만감을 못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과식을 할 때 왜 나는 저녁 식사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가? 왜 위장이 물리적으로 가득 차서 통증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숟가락을 놓는가? 왜 그래서 일어서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는가? 그리고 3시간, 4시간이 지날 때까지 TV 앞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면서 먹은 것을 후회하는가? 그리고 텔레비 앞에서 또 먹는가? 그리고 나서 소화가 되고 나면 밤중에 편의점에 가요. 또 먹을 거 사러. 그거를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처음에 이제 포만감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구나. 옛날엔 느꼈을 텐데 이제 그걸 느껴보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설탕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너무 달다 요새.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포만감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설탕을 끊어봤어요. 설탕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처에 설탕이 있어요. 설탕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문만 열어도 설탕을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한식집에 가서 반찬을 먹으면 거기도 다 설탕이 들어간 거예요. 설탕을 끊어보면 미각이 조금 더 이제 설탕에 민감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것저것 먹어보면 온통 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 천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먹어보고 아 설탕이 들어갔구나 먹지 네. 말자 이러면서 설탕이 없는 삶을 한 5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포만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제 설탕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해보니까 제가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끊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가공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도 대부분 설탕이랑 같이 있기 같이 때문에 있어요, 맞아요. 밀가루 음식도 끊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설탕 다이어트를 했다고는 했지만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다이어트를 했는지 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하나씩 달리 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먹으면 네. 설탕을 먹더라도 네. 포만감이 느껴질까? 네. 그래서 설탕은 그냥 먹으면서 네.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한번 설탕 해봤어요. 먹으면서 채소를 예, 예. 네. 딱히 큰 효과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랬냐면 설탕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특히 밀가루를 끊고 그냥 정제식품을 끊은 거예요. 그 정확히 정제식품이라는 게 이렇게 그 순수한 그것만 빼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밀가루 설탕,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정제 기름, 식용유. 네네. 그러니까 정제한 것만 다 끊어보는 거예요. 정제한 것만 끊었더니 약간의 효과가 있어요.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정제한 애들이 다 친구 아니에요? 네. 그 설탕에 밀가루 항상 같이 따라오고 이렇게 다 같이 친한 애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같이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네. 했던 거는 미량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만 섭취해보자였잖아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정제식품도 끊고 네. 미량 영양소가 충분한 식품도 훨씬 더 많이 먹어보고 네. 그러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처음에는 채소 같은 것만 좀 많이 먹었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나중에 발견한 방법은 뭐였냐면 네. 그 고구마나 무슨 귀리, 보리 이런 것처럼 네. 칼로리가 충분하면서 그 네. 안에 영양소가 많은 식품들 고구마, 보리, 귀리.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 우리가 적으세요. 흔히 고구마, 이제 보리, 귀리. 네. 예전에는 구황작물이라고 네, 했던 거 네. 그런 종류의 곡물 내지는 이제 구근류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많이 있어요. 그 네. 안에도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자 계량의 압력을 덜 받았고 네. 절대로 누군가가 정제하지 않았어요. 네. 껍데기 그대로 나오죠. 어. 네. 그런 식품하고 네. 채소하고 과일하고 네. 이런 걸 주로 먹으면서 정제식품을 다 끊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처음에 설탕 안 먹는 거를 한 5개월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 효과가 한 2주 만에 나타나요. 네. 야,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다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다큐를 하면서 본인도 실천을 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기 옥자 만든 봉준호 감독님은 한동안 돼지고기 안 먹다가 다시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진짜로 이걸 실천 그러니까 모습이 좀 다르잖아요. 아직 조금 해로운 거 절반은 먹고 있는 그렇구나. 질문 들어왔어요? 질문 좀 불러주세요. 홍삼, 해죽순, 보이차, 동충하초 좋은 순으로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홍삼, 해죽순이 뭐예요? 보이차, 동충하초. 네. 이게 문제예요. 네, 문제. 그 실버블렛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총알 한 방으로 해결하자는 태도. 영양학에서 이게 굉장히 난무했어요. 네. 지금도 계속 그래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TV에 나와서 20분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없어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거든요. 어떤 한두 가지의 식품을 먹고 건강하겠다라는 태도는 절대로 버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최대한 많은 종류의 식품을 먹어라예요. 이것이 좋을까 나쁠까 가리지 말고 이것이 공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네. 농부가 생산했거나 산에서 나는 것이나 네. 들에서 채취한 것이라면 네. 무엇이든 종류를 가리지 말고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라. 건강한 음식이라면 최대한 다양하게 드세요. 음식 원래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원래 자체. 동충하초 많이 드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와 함께 드셔야 돼요. 함께 먹어야죠. 보이차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식품과 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그것만 드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게 특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 정리 평생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3대 영양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영양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3대 영양소는 들어가는데 미량 영양소가 덜 들어가면 허기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허기요. 근데 반대로 미량 영양소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3대 영양소가 덜 들어가도 허기지나요? 당연해요. 칼로리가 그죠?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충분히 들어가야 그렇죠. 그제서야 노인다 내가 음식으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은 없다. 포만감이 느껴진다. 포만감 느껴요.
오늘 딱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돼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네. 그러니까 미량 영양소가 몸에 충분한 상태에서는 네. 칼로리만 미량 영양소는 이미 가득 차 있고 네. 칼로리 식품을 먹는다고 하면 네. 딱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가 몸에 오는 순간 숟가락을 딱 놓게 돼요. 맞아요. 근데 미량 영양소가 안 차 있잖아요. 계속 먹어요. 그건 뭐예요? 저기 배 부르다가 네. 술집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는 배불렀는데 술 몇 잔 들어가면 다시 또 배고파지고 그것도 미량영양소.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거 뭐냐면 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네. 그 인슐린 대사가 갑자기 증진되면서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인식을 하게 그래서 만들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배고프다고 느껴요. 그 혈당이 떨어진 증상이에요. 그때 참으셔야 돼요. 네, 알코올이 들어가면 더 먹습니다. 알코올을 참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알코올을 먹은 다음에 저기 안주를 참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걸 아셔야 술은 돼요. 하세요? 네,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술을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도 술을 하면서 그러면 술을 하면서도 같이 먹는 음식을 자연스러운 음식을 이렇게 자연이 친화적 음식들을 먹는 거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술하면서 보통 안주를 엄청 안 좋은 것들을 먹잖아요, 다들. 그 더 안 좋겠죠, 그러면? 더 안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술은 몸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먹어보면 늘 느끼시잖아요. 술 많이 먹고 난 다음 날은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걸 먹었다는 뜻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어야 한다면 조금 먹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안주를 드신다면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걸 먹는 게 맞아요. 제가 책에 썼던 에피소드 가운데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논문을 보면서 정말 감탄했던 건데 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와인은 건강하고 맥주는 네. 건강하지 않다고. 네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네네. 그 학자들이 네. 맥주를 구입하는 사람의 영수증과 네. 와인을 구입하는 사람의 영수증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슈퍼마켓 영수증을 네. 아마 수십만 개의 슈퍼마켓 영수증을 가져다가 맥주가 들어있는 영수증과 와인이 들어있는 영수증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죠. 맥주를 구입한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감자칩이라든가 친구들이 문제야 항상. 아까도 친구들이 문제인데.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을 같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와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채소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기라든가 연어, 치즈, 포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야. 이거 원물을 주로 구입하는 거고 맥주 파는 주로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거야. 뭐 아니면 그러니까, 치킨도 막 튀겨가지고 치킨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그 안주로 나쁜 걸 많이 먹었고요. 와인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안주로 좋은 걸 많이 먹었던 거예요. 맥주와 와인의 차이가 아니라 안주의 차이였던 거죠. 맥주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을 많이 어울렸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본 연구 중에 가장 절묘했던 연구였습니다. 맞아요. 결국 다 관계와 연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들 우리는 개체를 놓고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연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 복음 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희석화라는 얘기도 굉장히 아까 쇼킹했고요. 과일이 등치가 커지면은 희멀건하게 싱거운 놈이 된다. 영양소가 없다는 얘기도 그랬고 맛의 희석화. 정크푸드가 된 닭고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닭고기가 왜 정크푸드냐고요? 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요. 이 얘기는 좀 긴데 일단 요즘 닭은 풀을 안 먹고 풀벌레를 안 먹고 곡물 사료를 먹는데 주로 옥수수 사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닭 자체가 정크화가 돼요. 닭 자체가 옥수수를 먹다 보니까 옥수수라는 단일 그 사료에 의존하다 보면 옥수수에 있는 영양밖에 안 들어와요. 닭들이 옥수수 사료밖에 안 먹어요? 네. 몰랐네. 제가 닭 친구가 없어갖고. 그래서 옥수수의 습격을 자랑하러 미국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그 자동화된 농장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거의 그 관리는 거의 없고 사료를 자동으로 주고 급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닭들이 먹는데 거기 가서 기계로, 보면 사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사료를 몰래 빼왔어요. 빼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었거든요. 옥수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콩과 옥수수가 주성분이었죠. 원래 닭은 먹이의 20에서 30%까지 풀로 먹는 동물이에요. 나머지는 육식인가요? 나머지는 풀. 그 다음에 닭이 가장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풀벌레예요. 벌레. 벌레죠. 벌레는 풀을 먹어요. 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씨앗. 그죠. 풀의 씨앗. 그런 것들을 주로 먹거든요. 아, 그러면 닭은 체내에
상당량의 파이토케미칼을 축적하는 동물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닭한테 옥수수를 주면 옥수수에는 파이토케미칼이 별로 없어요. 전분만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지방분인데 지방분의 대부분은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안 들어있어요. 닭의 영양 성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방분을 갖게 되고 특히 오메가6 쪽으로 그다음에 근육질 안에 파이토케미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닭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그 밀양 영양소 중에 하나죠. 하나. 네,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파이토케미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뭐 몇만 종이 있는지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잘 모른다고 해요.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네, 인간이 예전부터 먹고 살았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종류의 파이토케미칼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라 하면 이제 안 늙게 하는 거. 늙지 않게 하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고 하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닭고기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닭고기가 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맛이 없겠죠. 지금까지의 지금 레슨으로 그렇죠. 오늘의 수업으로 보면 맛이 없다. 자, 닭은 풀을 먹으면 풀은 그 자체로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풀 안에는. 그걸 체내에 쌓이면 닭이 스스로 닭의 향미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먹었을 때 닭고기라구나 라고 느끼는 닭의 향미는 닭이 수많은 종류의 풀을 먹고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토종닭일 경우는 네, 마당에서 노아기른 토종닭은 저 백숙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그 국물만 떠 먹어도 국물이 진하네, 닭의 향기가 느껴지네, 이렇잖아요. 근데 요즘 닭의 향기죠, 닭의 풍미가 느껴지죠. 근데 요즘 닭은 그런 맛이 안 나요. 푸석푸석하고 향기가 아까 거의 지금 없죠. 식물 얘기했을 때하고 똑같은 희석화의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당연히 희석화되죠. 이 닭이 조금 전에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초등학교 3학년을 등심만 키웠다고 하잖아요. 닭이 꼭 그 꼴이에요. 그렇구나. 원래 닭은 약 성계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은 커야 돼요. 개들도 지금 빨리 크는 거예요? 요즘은 약 40일이면 출하를 되니까 60일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빨라요. 예전에 6개월 비해서 클 애를 40일 동안 키운다고요? 네, 40일이면 등치가 커요. 빅베이비죠. 그게 약 넣어서 그런 거죠? 사료 뭐 항생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옥수수 사료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커요. 그리고 빨리 키우도록 종자개량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살이 굉장히 비대해지도록 종자개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닭은 고혈압에 걸려요. 한 40일이면 폐고혈압이라는 고혈압에 걸려서 각종 성인병에 걸리죠. 그리고 덩치가 너무 커서 그 케이지가 아니라 이제 그 육개는 이제 마당에서 키우는데 그 안에서 지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골절이 생겨요. 지 몸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지가 뭐 티라노사우루스야 뭐야?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바닥을 폭신하게 깔 정도입니다. 일부러 넘어져도 골절 생기지 말라고. 결국 우리가 병든 닭을 먹고 있다. 병든 닭이니 당연히 맛이 없죠. 그 닭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춧가루 치고 양념을 무지하게 하죠. 처음에 이제 염지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양념이 가득 범벅이 된 튀김옷을 입힌 다음에 기름에 튀겨내고 그걸로도 성이 안 차서 거기다 다시 양념을 입혀요. 그게 바로 치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양소 없는 양념을 먹고 있는 거고 들어있는 닭도 그죠? 정크닭이고. 그러니까 과자랑 다름없어요. 가공식품이랑 다름없어요. 영양소가 부족한 원재료에 그 맛을 보강하기 위해서 가짜 맛을 더 씌워서 만든 식품이 가공식품이에요. 그러면 치킨도 가공식품인 거죠. 말로만 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쇼킹하게 들리는데 지금 이거 말씀하신 이거를 영상으로 쫙 진짜 풀어서 만든 다큐가 맛의 배신이군요. 네. 근데 많이는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제한되거든요. 출입이 제한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항이 엄청날 것 같은데. 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가공식품 업계라든가 합성착향료 이런 거.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찍고 싶었는데. 저희는 뭐 자유합니다. 저희는 자유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래도 오늘 사실은 이게 토크가 굉장히 이제 vivid 영어로 아주 생생한 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지금 굉장히 쇼킹하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물도 희석화돼 버린 허물관한 영양가 없는 그런 식물을 먹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닭도 그런 닭이고 뭐 이게 얘기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돼지도 가짜 돼지인가요?
아, 돼지는 상황이 좀 낫죠, 그래도. 아, 그랬나요? 닭보단 나요? 닭보다 나아요. 아, 그렇구나. 네. 소는 좀 더 낫나요? 소 상황은 닭보다 나으나 약간 위험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돼지가 네. 닭보다 낫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돼지는 원래 곡물을 잘 먹어요. 곡물을. 음. 아, 원래 채식을 하는 애들이라서. 아, 원래 풀도 잘 먹지만 맞아요. 곡물도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닭에 비하면 옥수수 사료에 잘 적응한다고나 할까요? 다행히.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엄청 잘 먹는 애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돼지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상적 돼지가 있다면 멧돼지네요. 그렇죠. 네. 멧돼지인데 네. 요즘에는 풀을 일정 부분 먹여서 키운 돼지도 나와요. 아, 네, 우리 농부들 중에 네. 돼지가 기본적으로 풀을 잘 먹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풀을 베다가 네. 일정 부분 사료와 같이 급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돼지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풀먹임 네. 돼지 이렇게 치시면 풀먹임 돼지. 네. 그런 것도 간혹 구해서 먹을 수 있는데 저도 먹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언제나 다 팔리고 없다고. 그러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희석화되지 않았다는 그 축하고 이게 유기농으로 키웠다는 축하고 근데 유기농으로 키웠지만 종자 자체가 희석화된 종자일 수 있는 유기농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 네. 하더라도 네.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기는. 네. 그다음에 종자가 개량된 종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여튼 인간이 희석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유기농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보면 네. 유기농을 믿지 마시고요. 차라리 직감을 믿으세요. 후각을. 후각을. 차라리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네. 어떤 식품이 좋아요? 그러면 마트에 가서 자꾸 못생긴 거 골라라. 자꾸 못생긴 거. 그건 맞아. 그다음에 냄새가 강한 걸 골라라. 유기농이라고 붙어 있는 거 믿지 말아라.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주도 가서 감귤 농사를 하셨는데 감귤 농사를 하시니까 잘생긴 놈들이 팔려 나가잖아요. 그리고 잘생긴 거 팔려 나간 다음에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 벌레 먹고 못생긴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 집에다 박스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기절하게 맛있어요. 네, 아주 뭐 탄산 같아요. 근데 그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정말 쇼킹합니다. 영양지해 혼란이 온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거죠. 영양지해라는 거가 뭐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영양지해 무슨 그 세 가지 3대 영양소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것만 있는 것이고 그 얘기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구전이 되는 것이고 이 진짜 지혜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영양지해는 네, 물 한잔 마실게요. 예. 저도. 우리가 진화를 거치면서 네. 음식과 우리가 맺어온 관계의 총합이라고 생각해요. 영양지해란. 영양지혜가.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맛있는 건 건강해야만 해요라고 말씀드렸던 건 네네네. 우리가 맛있는 걸 찾게 된 이유는 네. 우리의 영양지혜가 그렇게 만들었기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때문에. 네. 우리는 음식의 향으로 기억해요. 딸기는 딸기 향으로 기억하고, 그죠. 네, 바나나는 바나나 향으로 기억하죠. 네. 그러면 바나나 향이 나는 건 바나나만 그래요. 자연 상태에서는 딱 바나나만. 그렇지. 바나나만 바나나 향이 나죠. 딸기 향이 나는 건 딸기밖에 없어요. 딸기밖에 없어요. 네, 사과 향이 나는 건 사과밖에 없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음식을 먹으면 바나나를 오늘 먹고 딸기를 먹었어요. 근데 딸기에만 있고 바나나에는 없는 다른 어디에도 없는 영양소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 영양소를 네. 영양소 디귿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몸이 갑자기 영양소 디귿이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뇌가 명령하는 거예요. 딸기를 먹어라. 딸기를 먹어라. 갑자기 딸기가 땡겨요. 그죠. 딸기를 사 먹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뜯어 먹게 되거든요. 네. 그게 영양제예요. 내 몸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이 생각나서 그 향이 갑자기 땡기게 되는 현상이죠.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100%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저도 이거 믿는데. 그러니까 의식적 지혜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각인된 지혜대로, 그러니까 자연대로 정말로 먹고 싶은 거를 정말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면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영양지혜가 발휘되는 순간들이 있죠.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안 먹던 순대를 먹고 싶다고. 그것도 영양제. 네, 그것도 일종의 영양제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렇겠죠. 네, 산모는 이제 그게 갑자기 그런 이제 본능들이 갑자기 이제 더 날카로워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갑자기 거죠. 떠오르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두리안은 영양이 좋은데 왜 썩은 내가 나을까요? 자, 썩은 내가 나는 것과 좋은 냄새가 나는 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좋게 느끼냐의 차이예요. 그죠. 네. 그냥 뭐, 농담이시죠? 장난,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장난. 영양제가 어떤 식으로 발휘되냐면요. 네. 자, 어떤 식품을 먹었는데 네. 맛이 별로 처음에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고약한 맛이라고. 근데 몇 번 먹다 보니까 나중에 인이 박힌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고수 같은 것들이 그런데 고수는 처음에 먹으면 굉장히 먹기가 어렵죠. 어려워. 하지만 몇 번 먹으면 굉장히 좋아지게. 나 좋아졌어요. 이거 진짜 맞아요. 네. 고수가 영양소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10년 동안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네.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고수만 찾아다니게 되는 저도 거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트남 쌀국수를 먹을 네네. 때 저도 이제 고수를 많이 더 달라고 해서 막 넣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30일 동안 촬영을 가면서 네. 억지로 이제 고수를 먹게 되면서 먹다 이제 보니까 몸이 그걸 알게 되었다. 좋은 그런 것을. 거거든요. 삼합도 그런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식품에 익숙해져요. 그렇게 해서 좋게 느끼는 식품들은 다 이제 건강에 좋은 것들이죠. 그게 영양지혜인데 영양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건 뭐냐면요. 바나나에서만 그 맛이 느껴져야 되는데 바나나 맛이 나는 게 되게 많아요. 바나나킥,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그러면 바나나킥의 영양분이 다르고요. 바나나 우유 영양분이 다르고 바나나가 영양분이 달라요. 그치. 우리 몸은 바나나 향을 기억했는데 셋 중에 뭐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바나나에만 들어있는 영양소 비읍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비읍이 부족해. 그럼 내가 뭘 먹어야 되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 네. 그러면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란시켰네. 완전 교란시켜요. 신호를 교란시켜버렸네. 네. 디커플링이죠. 나빠. 디커플링이네. 이게 잘못된 짝짓기를 시켰다. 짝짓기가 잘못된 거죠. 이거 진짜 정말로 분노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설탕과 사탕수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네. 이건 아까 그 원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거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정제했다는 말을 제가 이제 정제식품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 에피소드를 꺼냈던 거고요. 사탕수수와 설탕의 극적인 어떤 차이는 예전에 이제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밭에서 즉석에서 사탕수수를 배해가지고 즙을 빨아먹을 때 사탕수수를 굉장히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이 당뇨 같은 게 걸리지 않았는데 그 가족들은 가족 노동자의 가족들은 정제한 설탕을 배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다 그 당뇨에 걸렸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에 들어있는 당분은 그 당분이 마땅히 함께 존재해야 할 다른 영양소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탕수수를 그냥 먹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제해서 원래 사탕수수에 들어있던 미량 영양소, 뭐 여러 가지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이런 걸 다 벗겨내고 정제된 바로 그 설탕만 먹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하여튼 인간이 손 댔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손 안 댄 걸 먹으려고 지금 애를 써야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설탕이 문제인 건 정제했기 때문이죠. 밀가루가 문제인 건 정제했기 때문이고 식용유가 문제인 건 정제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름은요, 일반적으로 기름이 나는 씨앗을 그냥 짜잖아요. 향이 굉장히 강해요. 들기름, 참기름 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먹는 식용유는 냄새 맡아보세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정제해서 그렇거든요. 그거는 오로지 칼로리만 있어요. 그렇게 칼로리만 있는 식품들은 몸에 큰 데미지를 줍니다. 윤활유가 없이 달리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좋은 것은 좋은 향을 가지고 있고 좋은 향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이 좋다고 실제로 향이 정말로 자연적인 것에 좋다고 느낀다면 그걸 먹으면 된다. 질문 있네. 물은 어떨까요? 정수기와 생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정수한 물이 있어요. 증류수죠. 증류수는 마시면 배탈 납니다.
근데 미네랄이 들어있는 워터. 그래요? 지하수는 증류수 마시면 배탈 나요? 증류수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오, 몰랐어요. 근데 그 우리가 먹는 그냥 물에는 네네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있어요. 네. 대부분 미네랄이죠. 네. 이런 건 뭐 많이 먹어도 배탈이 잘 안 나죠. 오. 똑같거든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물일수록 좋아요. 네. 네, 공해만 없다면, 네, 네, 공해만 그렇죠. 없다면 좋은 거죠. 네. 그 샘물이 좋고요. 네, 아니면 뭐 수돗물 드시는 게 낫고. 또 있네? 저는 그래 정수기 안 써요. 왜? 아, 정수기가 수돗물 쓰세요? 차라리 수돗물 끓여 먹으면 끓여 먹지. 수돗물은 그냥 개천물이잖아요. 네. 거기 미네랄 있어요. 예, 네. 예. 근데 정수기 사용하면 미네랄이 다 제거되거든요. 거의 걸러지는구나. 네, 그런 물은 왜 먹어요? 안 먹어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잡초 얘기가 나오는데 21세기 다시 등장한 채집자들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 수렵 채집할 때 그 채집이죠. 네. 그럼 이제 직접 나가서 이렇게 풀 뜯어 먹고 살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우리 모두가 다 수렵 채집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혹시 하세요, 피디님은 채집을? 아니요. 네.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하기도 어렵고. 네. 네. 만약에 서울 시민들이 전부 다 수렵 채집하겠다고 밖으로 나서면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네, 산에 풀 다 마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자는? 사실 수렵 채집을 하는 현상들이 네. 최근에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건 네. 음식이 희석화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농작물이 희석화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에 대한 쇼킹한- 반작용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간혹 시골에 귀농하신 분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네. 나 잡초를 먹었더니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어라고 말씀하신다든가 또는 뭐 유럽이라든가 그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네. 약초꾼을 고용해서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와요. 그 약초라기보다는 야생식물이죠. 네. 야생식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만들면 사람들이 그 요리의 맛을 보고 같은 비슷한 종류의 종류인데? 풀인데 네. 재배했던 것과 네. 산에서 나는 야생은 맛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보면 네. 절대로 다시는 재배 채소로 돌아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광어도 자연산하고 저기 양식산이 맛이 다르지. 완전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급을 찾는 미식가일수록 고급을 찾는 미식가일수록 최근에는 자연산을 굉장히 많이 애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면 과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몸에 좋은 자연식품을 찾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네. 뭐 최대한 일단 그 유통기간이 적은 음식, 네. 산지에서 바로 직송한 바로 것들, 직송해야 되는 것들, 빨리 시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고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직접 길러 먹는 거예요. 길러 먹는 거. 텃밭을 하나를 가지면 텃밭은 아주 작더라도 네. 충분한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충분한 양의 채소를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떡하란 말이냐, 뭘 먹고 살란 말이냐인데 유통기간이 짧은 거를 유통기간이 짧을수록 그 안에 미량 영양소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통기간이 일주일만 돼도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은 2분의 1로 줄어요. 살아있어서 주는군요. 네, 계속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소모하는 거거든요. 네. 유통기간이 짧은 거, 네. 그다음 향이 강한 거, 향이 아까 강한 말씀드렸지만 거. 네. 작고 못생긴 거, 작고 못생긴 거,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면 텃밭을 갖고 텃밭을 길러서 가지고 먹는 길러서 거. 먹는 게 최고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갈까요? 원래 질문해 주셨던 거. 네. 그러면 맛의 배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희망. 이게 희망이죠, 지금. 이렇게 하자는 이 희망이죠. 맛의 배신 희망이 있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종자 개량이 생산성만을 위해서 네. 줄고 달려왔잖아요. 더 많은 소출을 위해서. 네. 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양적으로. 가능하면 양적으로만 부풀리는 방식으로 종자 개량이 되어 왔잖아요. 이제 그 종자 개량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질적으로. 영양소가 많은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공학자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면 얼마 안 가서 최단 기간 내에 저는 굉장히 많은 그 식품들이, 굉장히 많은 농작물들이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있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책 소개? 책 이때까지 소개 계속 앞에 떠 있지 않았나요? 네. 맛의 배신에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쇼킹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희석화가 제일 쇼킹했고요. 닭이라고 다 같은 닭이 아니다.
멀거니 영양 없는 닭을 먹지 말고 그 종자계 개량을 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닭을 먹어봅시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환경과 맛 그리고 음식 대가이신 유진구 PD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 회신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